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오늘 2015년 마지막 달 12월 15일입니다. 네, 저희 서로 인사할게요. 스토리텔러들이 수다를 떨러 나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탈 없이 또 탈이 있었어도 잘 견디어서 한 달을 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임신희, 이성숙, 홍성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달을 산 소회를 오늘 선정한 책 라면을 끓이며의 저자 김훈 선생의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일은 나를 책은 하나, 일은 나를 개별적 인간으로 만들지 못했고 저만치 비켜갔더라. 이게 제 한 달의 요약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은데요. 저는 책 속에서 나왔던 그런 뉘앙스의 문구인데, 몸을 먹여 살리고자 일을 하는데 왜 이 몸을 이렇게 괴롭히며 먹여 살려야 되는가, 그 말이 참 와닿았었어요. 네, 저는 남편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나 내 마음은 귀찮기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이걸로 보아하니 우리 이성숙님의 한 달이 제일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된 책을 선정하신 정임 씨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스토리텔러들이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책들이 많았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책을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제가 김은 작가의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는 글이 대부분이어서 좀 난감했고요. 제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있나,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가 생각과 감정이 이제 깊게 녹아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밥알을 한 획씩 씹어 먹는 것처럼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좋은 문장이 참 많아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 선생님 글은 참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솔직한 언어잖아요. 또 이제 신문 기자셨듯이 그 글들이 어떤 개인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도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하고 그 날카로운 선생님만의 그 문장들이요, 감탄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은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겠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김은 작가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숙님이 맨 위에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1948년생, 소설가, 문학평론가, 저널리스트, 시사저널 편집국장, 국민일보 부국장, 한겨레 사회부 기자 등을 지냈다. 2001년 카레이 노래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2004년 화장으로 제28회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네, 이거는 제가 네이버 검색에서 찾은 얘기고요. 근데 이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에는 사실 저자 소개가 더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1948년 서울 출생, 2000년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 소설 카레 노래, 산문 풍경과 상처 외 여럿. 요게 전부예요. 지금 책 속에도 네. 여자들이 화장하는 부분에 대한 글이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 위에 있는 2004년 화장이 화장인 거예요? 화장인 거예요? 저 못 저 읽어서 책은 읽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그래. 네, 내용이 읽으셨어요? 네, 어, 옛날 저- 오래돼서. 한번 찾아봐야 2004년이라. 되겠네. 네. 네.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네. 화장이 그 화장인지 화장인지. 네. 네. 그 카레 노래들 읽으셨죠? 네. 네. 또 다른 책들 읽으신 거 있어요? 김은 작가의 글을? 최근에 서점 가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샀었거든요.
2014년도에 나온 건데 아직까지도 신간 프로그램 있는 그 앞쪽 진열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권, 2권으로 돼 있는데 1권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권을 샀거든요. 정림 씨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밥알을 하나씩 씹으면서 하나를 느껴가면서 먹어야 된다고 저기 했듯이 김은생님의 글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자전거 탈 때 그 근육의 어떤 네. 움직임 그런 하나하나 정말 깊게 음미하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힘들어요. 그거 읽으시다가 라면을 끓이며 읽으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소설책은 그냥 더 빨리 넘어가요. 네, 소설은 그 장점은 네. 잘 넘어간다는 데 있죠. 네. 어제 제가 어디서 급히 읽어서 제대로 잘 못 읽었지만 재미있었던 책 소개가 있었는데 그 책 소개에 책을 전문으로 만드시는 편집자분이 추천하신 책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아직 다 못 읽었던 그런 그 책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정황과 그 살인자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인데 너무나 세밀해서 정말 누가 살인범인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궁금하게 만들m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장을 다 넘길 때까지 아주 세밀한 면에만 집중을 하더라. 정말 책이 읽기 힘들지만 기어코 다 읽어야 말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게 하는 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 작가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지루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근성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라면을 끓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게 왜 본론에 김은생님의 글이 어렵잖아요, 읽기에. 네. 근데 쉽게 못 쓰셔가지고 어렵게 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뒷변에 왜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글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쉽게 또 읽혀지더라고요. 이분의 문체가 그렇고 이분이 그걸 고집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또 책 읽을 때 그냥 소설가 이름을 안 부르고 뒤에 꼭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라면을 끓이며를 읽다 보니까 또 저는 이 책을 왜 라면을 끓이며라는 그 제목을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책을 집었어요.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 이 책의 주제는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책의 주제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것들을 생각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라면을 끓이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라면 좋아하죠. 요즘 짬뽕 라면이 그렇게 유행이라는데요. 네. 진짬뽕. 지금 여러 가지 짬뽕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라면 자기만의 비법 있는 라면 비법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역시 라면은 역시 김치 송송이죠. 예, 잘 익은 김치 좀 넣고 또 파랑 계란 넣어서 청양고추를 마지막에 하나 딱 썰어서 넣어주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둘이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둘이 먹는 라면. 네, 혼자 먹는 라면은 맞아. 네. 제 같은 경우는 라면 그냥 끓이면 되지. 소위 말해서 라면 끓이는데 긴 절차 내지 그런 게 필요하면 소위 서민들이 말하는 그 라면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끓여 먹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엄마 라면은 그래 끓이면 맛이 없어. 그렇죠. 센 불에다가 어떻게 내가 끓여볼게 하더니 끓이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거기다가 양파도 썰어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하더니 어머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리라니까 요리. 네, 정성이 들어가면 이렇게 맛이 달라지는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 네. 앞면에 라면 끓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 오면 이 방법을 해가지고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어요. 네. 파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 청량감 내지는 달콤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가장 맛있는 라면은 뺏어 먹는 라면. 역시 맛있죠. 네. 제 아주 어렸을 때 그 사촌 오빠가 라면 집에 놀러 갔는데 사촌 오빠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때만 해도 라면을 한 번도 사서 끓여줘 본 적이 없었어요. 라면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오빠가 라면을 끓여서 그 냄비 뚜껑에다가 라면을 척 올려가지고 후후 부르면서 먹으면서 한 입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 보였는지 그 라면을 지금 먹어도 아마 맛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제일 맛없던 라면은 저희가 육형제였어요. 네. 어릴 때 처음에 라면 나왔을 때는 라면보다는 국수가 훨씬 더 쌌거든요. 그렇지. 엄마가 맛있는 라면을 충분히 먹게 해줄게 그러고는 라면 한 개에 국수를 넣어서 끓였어요. 그거 말 된다. 먹었을 때 양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국수에 저기 끈적한 기가 나와서 제가 먹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데 엄마는 왜 양껏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라면을 끓여줄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라면이라는 그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인간의 개별성 서글픔 그러지만 계속 또 그 서글픔을 안고 인간 개인들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 아니 저는 처음에 그 김은 작가는 정말 너무 남성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너무 남성 권위주의적이 아닐까. 네. 문장 자체도 너무 그렇고. 딱딱하시죠. 그랬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는 그 남자로서 가져야 될 그 책임감에 네. 굉장히 몰두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라면 하나 먹는 것에도 이렇게 가족에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딸을 시집 보내도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김은 선생님의 그 책임감이 참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난이 저도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이라는 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이 정말로 진지하고 리얼하고 가슴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은 선생님의 글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다 거치고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서 얼마나 지겹도록 하셨으면 지겹다를 많이 얘기하실지 저희도 사실 지겹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 네, 그런 게 아마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세컨잡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과 가부장으로서 또 특히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때의 그 책임감과는 또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 무게가 엄청 다르게 느껴졌을 거다. 그리고 그런 무게들을 우리보다 조금 더 인생의 선배들은 다들 그런 무게를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라면을 끓이며를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 말잇기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라면을 제가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뒷말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라면을 끓이며 첫사랑을 떠올리다. 그건 내 대사인데 우리 정임 씨가 하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러면 언니 기발 저기 재치 있잖아요. 또 만드시면 되지. 저는 읽으라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자기 거 하라고. 그럼 다시 정임 거 다시요. 시작. 라면을 끓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다. 와, 말 된다. 라면을 끓이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글에 지은이의 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와서 숙살의 서늘함이 칼처럼 무섭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숙살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쌀쌀한 가을 기운이 풀이나 나무를 말려 죽임. 두 번째, 기운이나 분위기 따위가 냉랭하고 살벌함. 이란 뜻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요? 내년 가을에 이 단어를 기억해서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밥 사는 거. 가을이에요? 네, 내년 가을. 왜냐하면 이 가을을 표현하는 단어니까 네. 기억했다가 누구 기억력이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셋 다 기억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하고.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라면을 끓이며 김훈의 책을 읽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참 깊이 들어갑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김훈의 특징답게 다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깊이를 같이 깊게 공감하지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무겁지 않게, 진지하되 무겁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 지금 시간은 이렇게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문장은 김훈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나도 참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문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들을 한번 좀 뽑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문장을 뽑아서 읽지 않고 이제 생각나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가 개별성과 보편성 내지는 뭐 개별성과 전체성 그런 단어가 나오던데요. 읽다가 보면은 김훈 선생님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광야, 그리고 날지 못하는 가오리의 날개, 그 단어를 볼 때 같은 맥락이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1페이지에서 김훈 선생님이 그 의미가 그 의미고 그 의미가 그 의미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독자로서 굉장히 내가 제대로 김훈 선생님의 글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기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그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그 활동들에 있어서 그 광야라는 게 허허벌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할 수 없는 그 배경, 가오리의 날개, 날고 싶으나 날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런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녹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개별성으로 보면은 힘들고 너무나 서글픈 삶이지만은 나만이 아니고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또 보편성으로 약간의 위로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참 기억에 남았어요. 예,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 대한 글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중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나는 겨우 이렇게 말하려 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못난 나라의 못남 속에서 결국 살아내야 한다는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의 쪽박을 깨지 않는 일이라고. 너의 의무는 몇몇 비굴한 이탈자에 의하여 신성이 모독되었지만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어땠냐면요. 야, 남들 다 가는 군대 그렇게 징징 짜지 말고 그대로 갈래? 이렇게 속되게 얘기했거든요. 작가는 다릅니다. 작가는 네, 이렇게 그쵸. 표현했어요. 네. 제 아들 친구 중에 제 아들이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왜 수영해? 이러니까 국가대표 되려고요. 그러더라고. 국가대표 돼서 뭐하게?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요. 그러더라고. 네. 자, 바람한 밤입니다. 성숙 씨의 아들이 군대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도록 네. 저희가 바랍니다. 다들 아들 가지신 우리 정임 씨 2명인데. 둘이네, 진짜. 슬픕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이렇게 돈벌이,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그런 굉장한 무게감을 얘기하시면서
쓰신 글이에요. 자, 한 토막을 읽으면요.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은 없는 것이다. 네. 저도 나는 이 문구에 참 공감했었어요. 대책은 없는 것이다. 그죠? 대책은 정말, 없어요. 정말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밥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보다 밥을 번다는 말을 저는 참 공감 가고 좋았어요. 저희는 요즘 밥을 벌 정도로 충분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밥벌이가 충분하면 그것으로 상당히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저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좀 덜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드는 네. 생각이요. 저희가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버는데요. 반대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정임 씨는 혹시 좋은 문장 뽑은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좋았던 문장이 좀 너무 많았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 피해갈 수 없고요. 저도 둘이나 있으므로. 네.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세스럽다.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밥벌이 정도는 충분히 벌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빨리 독립해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바다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는 시간을 통과해 나가지만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았다. 바다는 늘 처음 보는 바다였다. 바다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웠다. 거기 바닷속에 사는 가자미 얘기도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자미의 얼굴은 다른 생선에 비해 명석하고 정돈된 표정을 지니고 있다. 가자미의 얼굴은 명태나 보고, 삼시기에 비하면 훨씬 논리적이고 과장이 없다. 가자미 구이를 먹으면 가자미 얼굴 표정의 맛이 느껴진다. 맛에 기름기가 없고 담백해서 깔끔하다. 어떻게 가자미를 먹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놀라웠어요. 단정하다는 표현이 뻑 같습니다. 네, 너무 가자미가 좋아졌어요. 가자미 네. 맛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이 외에도 한 페이지에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런 주옥 같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더 좋아. 읽어준 부분보다 내가 공감 가는 부분은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에게 연락도 주시고 저희 나중에 이벤트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을 초빙 해가지고 같이 한번 팟캐스트를 재밌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책의 주제를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라서 굉장히 여러 꼭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책의 각각 다른 꼭지들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잡으실 수 있으셨는지. 떠오른 단어는 개별성과 포괄성이에요, 언니. 다 누구나 다 개별적으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또 보편적인 삶인 거고, 나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보면은 더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에 관하여를 얘기해 보면,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보편적이지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은 아주 개별적인 죽음이잖아요. 김은 선생님은 개별적인 죽음, 누구나 다 죽는 그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죽음이지만 그 개별적인 죽음에 나름대로의 위로 내지는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거기다 조금 보태면 김은 쌤도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내 형제, 내 부모의 죽음, 나의 슬픔에 대해서는 약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조금 더 그게 덜 깊은 상처가 될 것 같고요. 나 내지는 나와 관련이 깊게 있지 않은 약간 떨어진 3인칭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별성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아픔을 느낀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나에게서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책에서 개별성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걸 느꼈는데요. 작가는 이제 결국 인간이 개별성의 존재지만 하나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여럿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아마 좋은 세상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겨운 밥벌이를 계속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 개별적인 밥벌이를 조롱하지도 하찮게 여기지도 말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마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지금 겨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그 소방관의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1999년도 전남 여수시에서 일어난 중앙시장에서 일어난 그 화재였는데요. 그 현장에서 16명을 구하고 그 숨진 서영진 소방관에 관한 글이었어요. 이제 화염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퇴로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는 보증금 1,8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26세 젊은 아내와 갓 태어난 젖먹이 아들 그리고 노부모를 남겼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글 표현을 보면 그의 아내는 늘 잠이 모자라서 꾸벅거리던 남편의 고달픔과 그리고 현장 2층의 암흑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남편이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움을 되뇌이면서 쓰러져 울었다. 그 여자는 그 뜨거운 곳에서 라며 울었다. 아무도 그 여자의 울음에 개입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달랠 수 없었다. 이 책을 읽고 있던 중에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 제목이 갑자기 제목이 매죠. 국가가 외면한 소방관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방관들이 백혈병이나 그 혈압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비라던가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999년도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 환경과 처우가 2015년 오늘날에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방관들인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사회에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누가 불을 끌 것인가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화재 현장에서 혹은 구조 현장에서 유독 가스를 마시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소방관들과 119 구조대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병마와 생활고로 힘든 그 소방관들께 꼭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과 공무로 인한 발병이 인정이 되어서 치료비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서로 공감하면서 가진 것들을 내 귀를 내어주고 또 때로는 내 입을 빌리고 내 펜을 놀려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임 씨 말하는 거
듣고 보니까 목이 메이잖아요. 정말 타인의 죽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목이 메인 저런 자세를 김 선생님이 바라실 거예요. 정말 주제답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같이 다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15일 2015년의 마지막 달, 딱 절반 남았네요.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지는 해, 달, 이런 게 있지만, 인간의 그 인위적인 숫자 노름, 1월, 2월,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그렇지만 올해 같은 실수를 내년에 또 하겠죠. 그래도 조금 덜 실수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더 다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원섭섭한 한 해 잘 정리하시고 2016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